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에 접근하면서 27일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주 후반쯤 태풍이 일본을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기 중의 수분을 모아 먹는 물을 생산하는 휴대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유사한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과 수분 포집 능력이 모두 2배 넘게 우수하고 정수 기술까지 적용돼 제품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새로운 기전을 발견했습니다. 뇌 속의 별세포가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걸로 확인됐는데 쥐 실험에서 관련 유전자를 이식하자 증상이 회복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방사능 피폭 사고를 당한 작업자에게서 기준치의 188배가 넘는 피폭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한 명에게서는 기준치 56배의 피폭이 확인됐는데 원안위는 다음 달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여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물 사용량 폭증과 함께 일부에서 수도 공급이 끊기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가방처럼 메고만 다녀도 공기 중의 수분을 모아 먹는 물로 만들어주는 휴대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경북 청도군 4개면 천여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급격히 늘면서 수돗물 생산량이 사용량을 따라잡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폭염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일부에서는 제한급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폭염이 심해지는 만큼 갈수록 물 부족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모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주는 휴대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열전소자의 발열면을 흡습판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흡착 상태에서 공기 중 수분을 모으고 발열 상태에서 수분을 응축판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열전 모듈로 수분 흡착부터 응축, 살균까지 모두 할 수 있어 기존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개선했으며 수분 포집 능력도 높아져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만들어냅니다. 또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배터리로 휴대성도 높였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휴대용 물 수확기는 기존 열전 소자 방식의 제습기에 비해 2배 이상 수분 포집 능력이 뛰어납니다. 연구진은 휴대용 수분 포집 시스템에 규조토와 생분해 고분자를 이용한 친환경 필터를 넣어 중금속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까지 걸러내는 정수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수분이 응축되는 냉각핀을 순간 80도까지 가열해 표면의 박테리아를 1분 내 살균하고 친환경 필터로 정수하는 등 효과를 검증받아 먹는 물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에 가방처럼 멜 수 있는 휴대용부터 정수기 형태의 다양한 크기로 제품화를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물 부족 국가를 포함해 도서 산간 지역, 나아가 캠핑용이나 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세포의 일종인 별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규명해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키스트 뇌질환 극복 연구단과 기초과학연구원, 보스턴 의대 공동연구팀은 별세포가 스스로 세포를 잡아먹는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 속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회복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별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발현하는 자가포식 유전자를 알츠하이머 치매 실험쥐에 이식하자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으로 나는 특유한 흙냄새는 특정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의 향이라고 하는데요. 극소량만으로도 쉽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유럽 등지에선 향수의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기관이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할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기 직전이나 처음 쏟아질 때 풍기는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뭔가 텁텁한 듯한 이 냄새는 토양 속 미생물에서 나오는 특정 물질 덕에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메틸 이소보르네올이라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아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서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노그램 수준의 아주 소량만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순되지만 이 특성을 활용해서 요즘엔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메틸 이소보르네올이 집중력 향상 등 두뇌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대학 연구 결과도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물질을 생산하는 남조류는 대부분 독성이 있고 배양이 어려워 상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한 노수톡 남조류를 최근 전남 목포 고하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효능은 뇌 건강과 정신 건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성 식품이든 또는 향수 제품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산업적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비냄새 원인 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인 노수톡 남조류와 이를 대량 배양하는 방법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또 이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게 뇌 건강에 미치는 기능성 연구에도 착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올해 1월에서 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10대 청소년 10명이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IT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같은 학생은 물론 교사에 대한 합성 음란물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범죄 전력이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플랫폼 남용에 대한 책임을 소유주에게 묻는 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램은 현지 시간 25일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텔레그램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포함한 EU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업계 표준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CEO인 파벨 두로프는 숨길 것이 없으며 유럽을 자주 여행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나 그 소유주가 플랫폼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로프 CEO는 현지 시간 24일 개인 전용기를 타고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두로프 CEO는 텔레그램이 돈 세탁이나 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5종을 선보이며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미국 로봇 산업과 양강 구도 속에 중국 내부의 생존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최한 로봇 5종 출시 행사. 요즘 유행인 창업자의 직접 브리핑 대신 그의 피조물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欢迎大家来到智源2024发布会，我是今天的开场主持人。 단순 공장 노동부터 실험실의 정교한 손놀림까지 집안일을 돕거나 인간과 감정 교류도 배워갑니다. 미국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도전장을 낸 이 업체의 청년 창업자는 중국판 머스크로 통합니다. 这一年我们不仅在本体的技术上取得了一定的这个突破，而且也在这个具身智能的应用上还有布局上走在了行业的前列。 이튿날 중국 로봇업계 선두로 꼽히는 경쟁사는 양산 단계 모델의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차례 점프를 뛰고도 균형을 잃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보여주며 우위를 과시한 겁니다. 한 대 가격은 불과 1,850만 원 선. 1억 원을 호가하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80% 안팎 저렴합니다. 准备，瞄准，射，8环。 베이징에서 열린 2024 로봇 박람회엔 이런 휴머노이드 27종이 집결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전체 참가 업체는 169곳, 출품한 각종 로봇은 600종이 넘습니다.
미국과 로봇 패권을 말하기 전에 중국 내부에서부터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무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으로 알려진 만리장성. 최근 이곳에서 새로운 배송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바로 원하는 방문객에게 음식과 의약품 등을 드론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주문 방법도 간단합니다. 방문객이 QR코드로 주문만 하면 배송용 드론이 도보로 50분 걸리는 구간을 단 5분 만에 날아와 신속하게 전달해줍니다. 한 번에 최대 2.3kg까지 옮길 수 있고 배달 요금도 4위안, 우리 돈으로 약 750원에 불과한데요. 상하이와 선전, 광저우 등 몇몇 지역에서 이미 드론 배송 서비스가 상용화됐지만 수도 베이징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엑스레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 CT 등의 의료방사선 검사를 평균 7.7건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는 3억 9,800만 건이었으며 국민 한 사람이 평균 7.7건의 검사를 받아 3.13mS의 방사선을 피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검사 건수는 2020년 5.9건이었지만 2021년 6.4건, 2022년 6.8건, 지난해는 7.7건까지 늘었습니다. 전체 의료방사선 검사를 종류별로 보면 일반 촬영이 77.2%로 가장 많았고 치과 촬영이 11.6%, 가슴 촬영 5.4%, CT 4% 순이었습니다. 픽폭 선량은 CT가 67.3%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일반 촬영이 26.5%, 혈관 촬영이 2.3%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 방사선 이용이 증가할 걸로 보인다며 의료 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중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원안위는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 선량이 선량 한도인 연간 0.50W를 크게 초과한 94시버트, 28시버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0W까지 노출을 허용하는데 이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겁니다. 원안위는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다음 달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이 컸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최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장 모습은 어떤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수족관마다 봄이나 능성어 등 일본산이라고 적힌 어종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으로 일본산을 기피했던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는 별로 그런 거 못 느끼겠어요. 그럼. 지난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 최후의 만찬이라며 횟감을 사갔던 손님들. 발길을 끊지 않고 여전히 수산물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모둠에 좋다 그래서 모둠에 주문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18,000여 톤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13% 더 많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산과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이고 우리 해역과 천일염 등 4만 9천여 건 모두 적합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불안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는 조금 가리는 편이고요. 네, 특히
뭐 일본산 폐류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일단 버리는 것 자체가 이제 좋지 않은 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또 무작위 추출인 정부의 조사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부터 그게 조사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좁혀 나가는 방식이 그게 과학적이고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학적인 그런 조사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산물에 대한 극단적인 소비 위축은 없었지만 우려의 눈초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안전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해결료 잔해 반출 작업이 애초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를 보관했던 탱크의 해체 작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로 비워진 저장 탱크 21개 해체 작업이 내년에 시작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저장 탱크 21개를 상대로 이달부터 배관 철거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해체 작업에 나설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바다에 방류한 오염수는 6만여 톤으로 탱크 60개분에 해당하지만 해결료 잔해의 영향으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해 다른 탱크들의 해체 작업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자원 재활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재활용 놀이터를 추진합니다. 전남 순천 주암댐의 선도 사례를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마실 물과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댐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물관리를 목표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조암댐 재활용 놀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실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강에 협력한다. 이번에는 조암댐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조암댐 재활용 놀이터가 설치됩니다. 주민들이 좀 주도해가지고 뭔가 필요한 환경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농촌 지역과 그리고 면 지역, 읍 지역에서도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마을에서 지구를 지키는 자원 순환 거점을 중심으로 업사이클링의 모델을 제시하고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또 페트병 2만 개, 우유팩 10,000개 줄이기 캠페인, 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조암댐 자원 모아 챌린지, 그리고 자원 순환 축제 등을 열 예정입니다. 마을에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 재활 시스템에 체험 공방, 전시, 자원 순환 축제 등의 놀이를 접목해서 버텀업 방식으로 환경 개선 문화를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탄소 중립을 확대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주도해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는 조암댐 재활용 놀이터 프로젝트. 탄소 중립 시민행동이 조암호 상류의 부유물 자원화와 플라스틱 없는 문화 확산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 6개월간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도로 파임이 18만 4,59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로 파임의 88.2%는 국도에서, 나머지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도의 총 연장이 고속도로의 약 3배에 달하는 데다 국도 대부분이 비교적 파손에 취약한 아스팔트로 포장된 데 따른 겁니다. 대체로 강수량이 많은 해에 도로 파임이 잦았는데 5만 5천여 건의 도로 파임이 발견된 2020년의 강수량은 1,629.9mm로 9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집중호우나 강설로 인한 수분이 도로 포장에 갈라진 틈으로 침투한 상태에서 차들이 다니면서
그 틈이 더욱 벌어지고 포장이 떨어져 나간 걸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도루파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 한 달을 도루파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응급 보수에 나서는 한편 도루파임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남해해상 쪽에서 북서진하면서 27일 서일본에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시속 20km로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5m입니다. 27일쯤에는 가고시마현 아마미 등 서일본에 접근하고 28일부터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꿔 일본 열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폭우와 폭풍 우려가 있다며 파도, 침수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칸센 운영 업체들도 도카이도, 도후쿠, 아키타 등을 지나는 열차가 28일과 29일 운행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열대야 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등 올여름은 더위가 유독 길게 이어집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더위에 물놀이 가실 분들 많을 텐데요.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유용한 물놀이 생존법을 윤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이 조심조심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에 몸을 맡기고 숨 쉬는 법부터 차근차근 익힙니다.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물놀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요령을 배우는 생존 수영 수업입니다. 물에서 조난됐을 때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한데 허리를 편 뒤 하늘을 보고 양팔을 벌리면 큰 체력 소모 없이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맛있게 먹는 과자가 담긴 봉투도 생존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원래라면 학교 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너무 재밌고 수영하는 방법도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요. 과자를 들고 물에 들어갔는데 이 과자 때문에 물에 더 잘 뜰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생존법 교육도 한창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을 구조했을 때 필요한 심폐소생술은 물론 상체가 딱 올라와야 돼. 그래야 힘으로 누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거봐 눌러지지. 계곡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탈출하는 훈련도 열심입니다. 힘들도 안 떨어져. 계곡 건너편에 도착한 구조대가 던져준 로프를 받아서 근처 나무에 묶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계곡물이 불어났을 때는 이렇게 나무에 묶인 로프를 타고 이동한다면 쉽게 고립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바다나 수영장, 계곡에서 물놀이하다 사고가 날까 걱정됐지만 여기서 받은 교육에 마음이 놓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안전교육을 실전에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성장했을 때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이것을 생각해내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수십 명이 어울려 더위도 식히고 물놀이 생존법도 배웠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시포 태풍 산산이 일본 쪽으로 접근하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9호 태풍 종다리와 비교했을 때 세력이 더 크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일 걸로 전망됩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접근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